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기업, 청원경찰, 공무직, 계리직 등을 위한 일반 상식 2023년 기출보건 문제풀이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미리 법률로서 정해놓아야 한다는 원칙은 범죄, 죄와 형벌에 대해서 미리 법률로서 정해놓아야 한다. 죄, 형, 법, 정. 죄형 법정주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미리 법률로서 정해놓아야 한다는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다음 중 쿼드라고 불리는 사자 안보 대화에 포함된 국가가 아닌 것.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한번 정답을 찍어 보십시오.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정답은 중국입니다. 쿼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와 인도와 미국과 일본이 이게 사자죠. 협의체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사자 안보 대화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인도, 미국, 일본이고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중국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로서 반중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경제 분야 공업 규격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정부 기구는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ISO죠. I는 인터내셔널, 국제, S는 스탠다드제이션, 표준, O는 오르가니제이션, 기구. 그래서 국제 표준 기구. 네, 공업 규격을 세계적으로 표준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표준기구 ISO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사기죄를 범하고 6월 달에 횡령죄를 범했는데 9월 달에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기죄 재판 따로, 횡령죄 재판 따로 이렇게 받지 않죠. 하나의 재판에서 사기죄와 횡령죄를 어떻게 합니까? 경합해서 받죠. 이것을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사기죄와 횡령죄 이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것 사기죄 몇 년, 횡령죄 몇 년에서 단순 평균은 아니지만 이 둘의 죄를 더해서 형량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상적 경합은요.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공무원을 잡고 실령이 치다가 땅에 패댕이 쳤는데 공무원이 죽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살인죄를 범한 거죠. 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환죄로 벌하죠. 살인죄로 벌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상상적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죄인데 여러 가지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죄가 실제적으로 범한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이 적용되는 것, 이게 실체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 또는 고위관료의 최측근에서 대변인 구실을 하는 사람, 실드도 치고 대변인 구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스핀 닥터라고 그러죠. 대변인 구실을 하는 사람, 스핀 닥터입니다. 스핀 닥터는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관료의 최측근에서 그들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나 고위관료들이 몸을 살릴 때 그 측근, 즉 스핀 닥터들이 자신이 마치 정책 결정자인 것처럼 실드 치고 이야기하면서 언론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
이러한 대변인격인 사람들을 스핀 닥터라고 한다. 그래서 특정 정치인 또는 고위 관료의 최측근에서 대변인 구실을 하는 사람 스핀 닥터입니다. 경제 지표 평가 시 기준 비교 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왜곡돼 보이는 현상은 자, 어떤 시점에서 큰 불황이 있었고 어떤 시점에서 큰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이 있는 거죠. 이 현재 시점을 불황인 때하고 비교하면 현재는 호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호황인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불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어느 것과 비교하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왜곡돼 보인다는 거죠. 예. 얘하고 비교하면 호황이고 얘하고 비교하면 불황이고 왜곡돼 보이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기저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기저효과. 기저에 어떤 걸 두느냐? 이때의 불황인 상태를 기저에 두느냐, 호황인 상태를 기저에 두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는 많이 왜곡돼 보인다. 불황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호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지표 평가 시 기준 비교 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왜곡돼 보이는 현상을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일컫는 말. 친환경 정책. 그러면 벌써 그린 오션이다. 그런 걸 아시겠죠?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시장. 그린 오션이 되겠습니다. 블루 오션. 블루 오션은요? 푸른 바다처럼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나 혼자 모든 참치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블루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은 참치대 하나 나타나면 원양어선이 한 15척 나타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레드 피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피바다를 이루는 거. 너무 치열한 경쟁 시장 이런 것을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퍼플오션은요. 블루오션만 찾아다녀봐 이제는 그런 블루오션은 없다. 오히려 레드오션 속에서 잘 조합을 맞추면 나름대로 틈새 시장에서 블루오션 같은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퍼플오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친환경 정책 그러면 그린 오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블루오션, 레드오션, 퍼플오션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퍼플오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포화 상태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적용할 때에 나름대로 틈새에서 블루오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가리켜서 퍼플오션이라고 한다. 8번입니다. 강한 경쟁자와의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효과. 연못에다가 미꾸라지만 넣어놨더니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미꾸라지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미꾸라지들이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아주 부지런히 헤엄치다는 거 피하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한 접수, 기업도 마찬가지죠. 강한 접수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곧 다 죽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조직과 어떤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매기 효과라고 한다. 매기를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미꾸라지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 더 파릇파릇 잘 살아나더라. 라는 것이 바로 매기 효과가 되겠습니다.
매기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매기 효과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 답이 나와버렸네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해봤더니 금리를 제로까지 내려봐도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국채를 매입한다든가 해가지고 유동성, 즉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해서 어떤 시장을 살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양적 완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 맥히지 않았다. 금리를 0% 만들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더라.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 등을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이러한 정책을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됐을 때 발생할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너무 신생아가 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고 대부분 나이 먹은 고령의 인구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 서비스가 감소할까요? 아니죠. 고령화가 될수록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는 감소된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이 되겠죠. 자, 노인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생산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죠. 개인의 공공지출은 이분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부조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지출은 증가하게 되겠죠. 소비가 위축돼서 경기가 둔화됩니다. 인구 절벽이 가져오는 것은 2, 3, 4의 효과이고 의료 서비스 수요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자발적 실업의 형태는, 이런 문제에서는 경기적 실업도 비자발적이고 구조적 실업도 사실은 비자발적이고 계절적 실업도 비자발적입니다. 네, 가장 비자발적 요소가 많은 거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경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즉 경기가 불황이라서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각 공장들이 이제는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업 상태가 나오게 된다. 실업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자가 생겼다. 이런 걸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것이죠. 구조적 실업은요. 예, 이제는 어떤 공장들에 로봇으로 전부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 100명이면 신규 일자리인데 이 로봇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1만 명이 실직자가 생겼다. 어떻습니까? 산업이 재편되면서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실직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찰적 실업은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사이에서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이 실업 상태가 있죠. 이런 실업을 가리켜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계절적 실업은요. 그렇죠. 뭐 농사 같은 거, 뭐 사과 딴다. 그러면 가을에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실업자가 생기는 게 언제예요? 겨울에는. 이런 것들이 계절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일어나는 비자발적 실업의 형태, 가장 대표적인 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 경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두시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자발적 실업은 대표적인 게 경기적 실업이다.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를 말하며 자신에게 손해가 없다면 비록 그것이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게 손해만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손해를 보든 나는 관심하지 않겠다. 이러한 주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노바이즘 또는 노비즘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사회의 피해가 된다 해도 내게 바로 손해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쓰레기를 얼마나 다른 곳에 버리든 내가 관계없지만 우리 집 앞에 버리는 쓰레기, 남의 집 앞에 어떻게 버리든 난 관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집 앞에 버리는 것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지나친 개인주의 이런 것을 가리켜서 노비즘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운데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인구를 뜻하는 말.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운데 취업 상태의 불안정, 불규칙 이런 인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정체적 과잉 인구라고 합니다. 정체적 과잉 인구. 정체적 과잉 인구에 대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인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체적 과잉 인구라고 합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자음과 모음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한글 창제 당시에 총 몇 자였나요? 세종대왕이 나라 말씀이 뭐 중국에 따라 서로 뜻이 삼았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 잘 빼시오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28자를 맹가노니 그랬죠. 처음 훈민정이 만들어질 때는 28자였습니다. 4자가 없어지고 현재는 24자죠. 창제 당시 그러면 28자예요. 이 문제는 이것만 안다해도 풀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출제 문제예요. 경기도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28자 더해보면 28자 되는 건 그렇죠. 자음 17자에 모음 11자입니다. 창제 당시에는 28자고 지금 현재는 24자죠. 4자가 없어져 가지고요. 창제 당시에는 자음 17자에 모음 11자입니다. 28자였던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후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28자, 자음 17자에 모음 11자. 현재는 24자, 자음 14자에 모음 10자입니다. 다음 중 조선 초기 화가인 안견의 작품에 해당하는 것. 안견. 안견의 유명한 작품. 그렇죠. 목류도원도죠. 목류도원도. 안견이 누구가 뭐 꿈에 보았다는 것을 말로 들어가지고 그 꿈에 본 것을 그린 거. 이 몽자가 꿈이죠. 유람할 때. 꿈에 유람 다니면서 봤다는 것을 그 도원도를 그린 것. 이것이 안견의 작품입니다.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그린 거죠. 그래서 1440년 안평대군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무릉도원을 봤다는데 그걸 좀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안견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 그림이 목류도원도입니다. 목류도. 그리고 미인도와 단오풍정은 요거는 신윤복의 그림이죠. 신윤복. 그래서 미인도하고 단오풍정은 신윤복의 작품이고 파적도. 이 파적도는 김득신의 작품입니다. 목류도원도는 조선 초기 화가인 안견의 작품입니다. 안견이 안평대군이 꿈꿨다는 꿈 얘기를 듣고서 그 꿈에 본 것을 자기가 그린 것입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였습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창건된 소원은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자운소원이죠. 파주 쪽에 있죠. 파주 쪽에 자운소원이. 조선시대의 대학자인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자 광해군 7년에 지은 소원으로 이이의 묘와 그 조상들의 묘가 있는 파주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자운서원이 되겠습니다. 율곡 이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창건된 서원, 자운서원입니다. 다음 중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균, 대부분 식중독균은 여름에 발생하는데 이 식중독균은 겨울에 발생해요. 겨울에. 이게 뭐죠?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수인성인데 치료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긴 합니다. 네, 겨울에 발생하는 식중독균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회복됩니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거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만 시대로 가보면 소도가 있죠. 소도 또는 소도라고 하죠. 여기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군장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천군은 농경과 정교에 대한 의뢰를 주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제사장 같은 역할이죠. 세력이 큰 지배자를 읍차 작은 지배자를 신질하였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세력이 큰 지배자를 신지라고 하고 세력이 작은 지배자를 뭐라고 했다? 읍차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됐죠?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3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안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이 신지고 세력이 작은 것이 읍차라는 것. 그다음에 소도라는 것은 3안의 여러 나라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고도 이 소도로 피하게 되면 군장도 가서 잡아오지는 못해요. 군장의 세력이 못 미치는 곳입니다. 도망쳐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도는 군장의 세력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력이 큰 지배자를 신지, 세력이 작은 지배자를 읍차라고 한다. 틀린 겁니다. 신라 내무랑부터 사용된 최고 지배자의 칭호는 무엇인가? 지금은 이걸 왕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무랑부터 내물 뭐라고요? 마립간이라고 했습니다. 내무랑부터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서간, 이사금, 마립간, 차창 다 오늘날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붙인 이름인데 내무랑 때부터는 그걸 마립간이라고 했다. 내물마립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마립간입니다. 마립간은 제7대 내무랑 때부터 지중왕 때까지 마립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의 칭호는 맨 먼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러다 마립간도 불러다 지중왕 이후에는 이제 왕이다 이렇게 부르죠. 지금과 같이 왕이다.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 불렀던 건 마립간입니다. 다음 중 고려 태조의 정책으로 적절한 것. 고려 태조 그러면 뭐죠? 흑창을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했답니다. 흑창 설치 빈민 구제. 이게 고려 태조의 업적입니다. 그러면 전시과 제도 뭐 이런 거는요. 이거는 경종시대. 태종 때는 흑창입니다. 태조 때는 흑창입니다. 뭐 양용고도 장학기금, 예종, 전국의 12목 설치, 광종, 흑창은 태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선 후기 유득공이 발해 역사를 기록하게 쓴 책. 유득공. 그러면 뭐죠? 네, 발해고입니다. 발해고입니다. 발해고는 1784년 규장각 검소 유득공이 간행했습니다. 발해에 대해서 한국에서 현존하는 발해 역사의 최초의 역사서. 이것이 바로 발해고입니다. 대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금을 쌀로 통일한 납세 제도 맞습니다. 광해군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광해군 최초로 시행하여 여기는 맞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여기는 틀린 겁니다. 처음에는 광해군 때 어디만 했어요? 경기도만 했어요. 경기도. 그랬다가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광해군을 내쫓고 왕이 된 다음에 인조 시대 때 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 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건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이고요. 농민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쌀뿐만 아니라 옷감이나 동전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대동법, 그리고 어떻게 시행됐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미양요 이후에 생긴 일로 적절한 것. 자, 신미양요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과 미국이 싸운 겁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예, 전쟁이라는 걸 어떻든 조선하고 미국이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대원군은 더욱더 세국 정책을 강하게 펴죠. 그러면서 전국에다가 뭘 세웁니까? 여러 곳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하죠. 척화비 건립. 예. 식미양요 이후에 생긴 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척화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식미양요는 1871년에 일어난 것이고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강화협을 거슬러 올라왔고 조선 측에 통상을 하자고 문을 열라고 그런 걸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더 단행했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결국은 이러한 식미양요 이후에 조선은 더욱더 척합의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식미양요 이후에 척합의를 세웠다. 다음 중 한일 무장운동 단체가 아닌 것은 무장운동입니다. 신한청년단이죠. 여기는 뭡니까? 외교로 풀자. 그래가지고 항일 운동을 주로 외교로 풀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한청년단입니다. 그 의열단으로부터 한인애국당 북로분정서 이쪽은 전부 무장운동한 겁니다. 총칼 들고 한 거고 이 사람들은 외교로 한 거죠. 신한청년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한청년단은 1918년에 결성된 한인청년 독립운동 단체로서 파리의 강화회의와 대미외교 등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이게 신한청년단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에 해당하는 거. 전두환 정부 때 뭐가 있었죠? 그렇죠.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거는요. 이건 노태우 정권에서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 개최했다. 이것은 뭐죠?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이죠. 2000년. 김정일하고 만났죠. 정상회담 최초 개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안. 요건 김영삼 대통령 때 한 거죠.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1994년인가요? 정확한 예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때 한 겁니다. 네, 1994년 김영삼 정부. 여기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 그러면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 1985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일어난 일은 김영삼 정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금융실명제 실시했어요. 금융실명제. 이것이 아마 1995년인가요? 예, 금융실명제 실시합니다. 제4공화국. 이거는 뭐죠?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게 제4공화국. 베트남 파병. 박정희 대통령 때. 4.13 호원조치. 이거는 전두환, 전두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예, 금융실명제는 분명히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김영삼 정권 때 일어난 일, 금융실명제입니다. 4.13 호원조치는 전두환 시절이고요. 베트남 파병하고 제4공화국은 박정희 정권 때 일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에 있다. 이건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죠. 의원 내각제가 아니죠. 의원이 강요를 겸직한다. 이게 의원 내각제 요소죠. 이것이 우리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건설교통부 장관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 하다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갔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래서 의원이 강요까지 겸직한다. 이것이 사실은 의원 내각제 요소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정부의 의회 해산권은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다? 이건 안 되죠. 의회의 내각 불신임 결의권 이것도 지금 안 되죠. 의회는 내각 불신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해임 건의는 하죠. 해임 건의는. 근데 지금 두 번째인가요? 대통령이 거절했죠. 대통령이 거절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임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임 결의권 이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의원 강요 겸직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에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보궐선거는 거리를 메우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거론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지역구니까 보궐선거 해야죠. 근데 전국구다. 그러면 보궐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순위자에게 승계를 하죠. 승계. 근데 며칠 만에 승계를 하느냐? 15일 만에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에 거론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네. 비례대표제로 뽑힌 전국구가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됐다면 여기서 한 사람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 다음 차순위가 이 자리를 들어가겠죠. 이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단 말이죠. 이걸 며칠 이내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구 국회의원의 거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 15일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비공개로 진행한다? 아니죠. 공개 원칙입니다. 공개 원칙. 국정조사는 공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리고 정답이고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맞죠?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사안이 아니면 국정감사하면 되죠. 국정감사 전반적으로.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을 국정조사합니다. 부정기적이며 수시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만 있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박대영 사건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정조사에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야 합니다. 원칙은 보다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원칙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원래 이 뜻은 의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투표권을 말하는데 의회에서 2대 정당의 세력이 거의 비등할 때 그 성부 또는 가부가 제3당의 동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 원래는 가부가 동수일 때는 캐스팅 보트를 의장이 던진다. 이게 외국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부 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요. 외국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누가 던지냐면 의장이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국민의힘이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뭐 이 앞선에도 있었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을 시 정의당이 1위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3당의 동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표를 주느냐, 국민의힘 쪽으로 주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요. 결정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캐스팅 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제3당의 동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캐스팅 보트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